안녕하십니까. 경운대학교 사회안전대학부 재학생 여러분, 오늘 진로 로드맵 설계 프로그램 강사를 맡은 일로이룸 소속 노재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회안전대학부 군사, 경찰 행정, 항공보안경호, 사회체육, 멀티미디어, 디지털 영상학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로이룸 소속의 전문 강사로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행정사 그리고 안전보안관이며 기타 강사에 필요한 자격증들을 이수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육 진행 순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대의 흐름과 학과의 중요성, 학과별 진로 및 자격증,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또 자신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자신의 이해시견, 학과별 필요한 스펙은 무엇인가, 또 미래의 스펙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계획 수립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대의 흐름과 학과의 중요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예측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한 이점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다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9.11 테러 사건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 나이에는 들어본 적이 많이 없을 겁니다. 이 사건은 2001년 9월 11일에 이슬람 테러 단체가 민간 항공기 4대를 납치해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유명한 쌍둥이 빌딩, 즉 세계 무역센터죠. 그리고 펜타곤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방부, 이 두 곳이 민간인이 승객이 탑승한 채로 4대가 각각 건물과 충돌하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때 피해자만 해도 약 3,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미국, 유럽 또한 전 세계는 공항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또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조종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의 선발 및 교육 시스템부터 더 검증하고 또 절차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도 이 사건은 알 것입니다.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사건. 우리의 국토에 북한이 2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한 사건이 있었죠. 이때 우리 해병도 일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북한이 폭발을 시킴으로써 남북 관계는 물론 한국 정세, 국제 정세가 얼어붙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는 더욱더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또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더 힘써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제평화유지단이 외국으로 파병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국내
정치적 또 사회적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자, 지금은 국민 참여 시대로서 국민들이 정치에 많이 참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좀 본의 아니게 또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각종 지역 또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셨겠지만 일부 모 교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교회를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배 이상의 보상금을 요청해서 무리가 되고 또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또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 달라는 또 정부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원들이 여전히 착용하지 않고 또 이거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자 무분별한 폭행을 가하는 등 사회 기초 질서가 무시되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마로 인해서 홍수가 크게 발생되었죠. 많은 수재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기상이변이 주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물류센터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군포, 이천 화재가 그렇죠. 또 여기에 인명피해도 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국가 정부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발생돼서 안타깝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민관과 또 관공서, 또 군인, 경찰 이 기관들이 함께 통합 훈련하고 통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을 강화하고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빈번한 사건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안타깝고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욱 강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경제가 이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나이 60 되신 분들이면 굉장히 늙은 할아버지셨고 또 그때쯤 많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나이 60은 그냥 청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사회가 이제 고령화되어 가다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분들의 이제 관리 소요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이분들을 위한 각종 이제 교육 프로그램 또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른 체육 시설이 또 증가가 되고 이거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또 확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복지 정책에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싸이와 또 BTS입니다. 즉 인터넷 발달로 다양한 동영상 또 웹 개발 이런 소셜 미디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런 SNS의 다양화,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싸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었죠. BTS가 요즘 가장 핫한 또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인기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을까요? 나름대로 전문가나 또는 연예계에 계신 분들은 노래가 좋다 또는 춤이 쉽고 댄스 안무가 따라하기 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튜브가 없었다면 싸이는 그냥 국내에 그냥 유명 가수일 뿐이고 BTS도 전 세계가 아닌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의 인기 그룹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튜브의 발달로 인해서 순식간에 이들의 춤과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인기 스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SNS가 잘만 활용이 된다면, 또 이런 시스템 구축을 우리가 제대로만 잘 한다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파도 영상이 혹시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굉장하죠? 예. 저도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정말 바닷가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세계적으로 아주 놀라운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VR, 우리가 또 가상현실 세계 말씀하시죠. 이런 가상현실 세계에도 앞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원하는 것을 실제 현장에 가지 않고, 또 이런 코로나로 언택트 상황, 이런 시대 속에서 가지 않고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되고 각 가정마다 설치가 된다면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회 현상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봤다면, 이번 슬라이드는 우리 인간의 삶의 욕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욕구, 즉 삶의 욕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로 저는 의식주를 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이상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인터넷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의식주입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50에서 약 70년대까지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해결이 다 되고 나니까 다음에 2단계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80년대는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자, 민주화 운동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유가 다 원해지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 놓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 겁니다. 바로 건강과 안전, 새로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겠지만 웰빙, 또 뭐 힐링, 헬스, 이런 용어가 언제부터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어왔을까요? 그 이전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안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이라는 것이 지루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것을 더 원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바로 이 인간의 욕구에 이 3단계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택하시는 학과처럼 안전과 또 사회체육처럼 건강, 또 디지털 세계처럼 또 새로움을 또 추구하는 이런 시대와 여러분들이 딱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국가 정책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공무원을 약 17만 4천 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화면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17만 4천 명이 어느 분야에서 증강이 되냐는 거죠. 즉 경찰, 군인, 교원, 소방, 또 사회복지, 또 재난안전 분야,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약 17만 명을 가까운 인원을 증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사회 현상과 요구되는 상황, 또 인간의 기본 욕구와 요구되는 상황, 그리고 현재 국가 정책과의 맞물림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회안전대학의 각 학과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발전시키면 여러분 진로는 아주 탄탄대로를 걸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학과별 진로와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군사학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군사학과의 취업 및 진로 방향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 인관입니다. 각 군은 병과별로 항공,
또 잠수함 여러 병과별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된다면 장기 복무가 또한 여러분들은 가능합니다. 장기 복무는 기본 10년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고 여러분들 본인 희망에 의해서 선발된 자들만 장기 복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복무 기간 중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학업에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석사 또 박사 학위까지도 취득 가능합니다. 이러한 석사 박사 학위를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였다면 여러분들이 군 생활을 통해 진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무관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전역을 만약에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국제적인 신사라는 위상이 있으며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을 선발을 할 때 그래도 가점상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군 관련 기관에도 여러분들이 진출이 가능하고 군무원과 또 방위산업체에도 여러분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소한 것은 군무원이라는 것인데 군무원이라는 것은 민간인으로서 군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통상 상급 부대일수록 군무원이 조금 많고 또 보급 부대일수록 또 군무원이 많습니다. 그 직렬과 직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의 취업은 한화, 또 삼성, LIG 넥스원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 군인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군인은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가장 기본입니다. 사상이 불순하거나 또 단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군인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군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체 생활에 부담이 많으신 분이라면 군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자격적으로는 특별한 건 없고 무도 단증, 여러분들 무도 단증도 2단 이상의 단증을 가지고 계시면 2점으로 작용을 하고, 다음에 특기 병과와 관련된 각종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군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개 이상의 병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해군과 공군도 항공과 잠수함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예를 들어서 물류체계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여러분들 획득을 했다. 육군이나 해군, 공군 모두 병참병과가 있습니다. 병참병과에 여러분들이 진출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인터넷 정보 검색사, 전산 자격증, 국가공인 한자 능력 검정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군인하고 과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연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간부들은 전부 다 컴퓨터를 다 만질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엑셀 이러한 것도 업무관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컴퓨터, 전산 관련 자격증도 취득을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찰 행정학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행정학과의 취업 및 진로는 외사 치안 전문 경찰이겠는데 외사란 거는 외교적인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치안은 국내적인 쪽으로 전문 경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백일 경비단은 청와대를 담당하는 경찰들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안에서 또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 바다에서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 경찰이 있습니다. 또 교정직이 있는데, 교정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가 있는데, 교정직이라는 것은 우리 교도소에서 경찰직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교정직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방직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소방관들이 소방직 임무고, 일반 행정직이란 것은 경찰 행정 관련돼서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사법고시를 또 볼 수도 있고, 외무고시 또는 행정고시를 응시해서 합격을 하면 더욱 진출 범위가 넓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학원을 여러분들이 진출을 또 하겠다 하시면 경찰 행정학과 또 법학과 이런 쪽에도 진출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 학위 취득 후에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교수직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을 간단하게 보면 경찰 역시 군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건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겠고요. 유도, 태권도, 검도 등 어떤 무도든지 2단 이상 단증을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시면 좋은 이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전산운영 자격증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경찰의 변화된 풍속이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사건 사고가 터지면 현장에 다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건이 터지면 전부 다 어디로 가신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컴퓨터 앞으로 다 달려갑니다. 컴퓨터 앞에서 CCTV를, 온갖 연결되어 있는 CCTV를 다 찾아내서 범인을 요즘은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계에서도 컴퓨터의 활용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고, 컴퓨터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이점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다음 항공보안경호학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경호, 경비, 무도, 무예, 체육,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호, 경비 분야에서는 대통령실 경호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어디 나갈 때 항상 옆에 붙어 있는 분들 보셨죠? 그분들이 바로 경호처입니다. 경호의 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경호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안 되려는 법은 없을 겁니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음에 국가 중요 시설 방호원. 국가 중요 시설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1급 관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 여러분들이 방호 요원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 요원, 또 시설 경비원, 또 호송 경비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은행이나 다른 현금 수송할 때 수송도 하는 것을 봤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호송 경비원의 임무고, 신분 변호원은 경호원이고, 이거는 사설 경호원도 포함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계 경비 요원, 기계도 일반 기계가 아니고 국가 전략 기계라든지 중요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계들을 경비하는 요원이고, 특수경비요원, 소방안전요원도 여러분들이 진출의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공항검색요원, 최근에 인천공항에 정규직으로 전환에 따라서 조금 언론에 이슈화도 되긴 했지만, 여러분 공항검색요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비서관, 경비시스템개발연구원. 경비시스템개발연구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CCTV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이런 것들을 경호 경비 하는 컨설턴트, 또 서비스 강사, 또 경비 지도사, 경찰 특공대, 일반 경찰 공무원, 또 경호 관련 대학원 진학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무도, 무예 관련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4단 이상의 실력이 있다면 무도 사범을 할 수가 있고, 또 직접 무도관을 여러분들이 경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계 각국에도 전통 무예가 있듯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연구 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도 심판관, 또 무도 관련 연구소 및 협회 이런 거 있죠. 국기원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이고, 또 대한유도회, 합기도 협회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직원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도 관련 대학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응급구조원, 여러분들 119의 응급구조원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축구가 요즘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스포츠 지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 지도자, 또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조직위원회 이러한 협회에도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로 도전을 하시면 진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련 자격증은 경비기 때문에 일반 경비 지도사 자격증이 있고요. 또 기계 전문 경비 지도사, 신변보호사, 또 CIA라고 국제 공인 내부 감사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또 응급처치 안전요원, 또 인명구조원, 또 유도나 태권도 등 무도 단증, 체육 실기교사, 또 생활체육 지도사 이러한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경기 지도자, 또 사범 자격증, 심판 자격증, 또 위험물 안전 관리자, 방화 관리자, 스포츠 마사지사, 카이로 프라틱사라고, 이것도 뭐냐면 일종의 스포츠 마사지와 유사한 건데, 우리 뼈 맞추고 한다는 것들 있죠. 그러한 직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C 관련 자격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회체육학과입니다. 자, 사회체육학과의 진로는 각종 사회체육 관련 분야에서 지도자로 활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체육 관리 및 경영자로서도 가능하고, 스포츠 매스컴 전문 기자, 또 영상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 스포츠 마케팅 분야, 기업체, 민간시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가능하시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체부 산하 스포츠센터 운동처방사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와 스포츠 트레이너 이런 등의 정부기관, 또 중등 체육교사 및 대학 교수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관련 자격증은 종목별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과 운동 처방, 또 에어로빅, 또 레크레이션 이란 자격증, 또 유소년 축구팀도 많은데 유아 관련 체육 지도자 자격증 있으면 좋겠고요.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이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체 교정사 자격증, 심판 자격증, 프로골프 자격증, 요즘 골프가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도전 한번 해보신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구급 안전 및 인명구조원 자격증, 또 항공, 또 해양 레저,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항공이라는 건 우리 고공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해양 레저는 여러분들 많이 알겠죠. 수상 스키로부터 해서 다양하게 요즘도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체육 실기 교사 자격증이 있겠고, 체력관리사, 체력관리사라는 것은 지자체별로 체력 검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인기관에 취직할 때 체력을 측정 항목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게 되는데, 대구에는 달서구 쪽에 체력 측정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 무도 단증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또 그 분야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멀티미디어과를 한번 볼까요? 멀티미디어과는 인터넷 관련 기업, 웹광고 업체, 광고 대행 기획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3D가 많이 발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3D 관련해서 애니메이터, 모델러, 캐릭터 디자인, 3D 게임 제작 이런 것들에 유용하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VR로 이렇게 보는
가상현실 속에 게임 업체도 준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수 CG 분야 웹게임 업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웹디자인, 파노라마 VR, 오브젝트 VR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통한 광고 제작, 클레이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런 것들이겠고요. 인터넷 캐릭터 제작 및 플래시 애니메이터, 또 기업체 광고팀, 또 그래픽 디자인팀, 판촉팀, 홍보팀으로도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방송국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출판사의 편집 디자인, 또 미술, 일러스트레이터로 여러분들이 진출이 또 가능합니다. 다음에 회사별로 브랜드 디자인사 또는 펜시 업체, 각종 시각 디자인 관련 연구소에도 여러분들이 진출이 가능하겠고요. 디지털 사진 영상 업체, 광고 사진 업체, 디지털 포토 스튜디오 운영 등, 또 VR 사진 제작, 프리랜서 작가, 인터넷 방송 업체, 비디오 아티스트, 디지털 PD, 가상 스튜디오 영상 제작 업체, 디지털 영상 전문가,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프로덕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각 분야별로 이런 것들이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폭이 넓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비슷한 거지만 일일이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멀티미디어 학과의 관련 자격증으로는 애니메이션 전문가, 또 멀티미디어 전문가, 웹 프로그래머, 웹 디자이너 실기 교사, 웹 디자인 기능사, 또 컴퓨터 그래픽스 기능사, 게임 그래픽 자격증, 시각 디자인 기사, 또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또 컬러리스트 기사, 비슷한 것 같지만 분야들이 다르게 조금씩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운영 기능사, 게임 그래픽 전문가, 2급 정교사, 사진 분야에 관련된 거죠. 영상 게임 전문가, VJ 영상 게임 기획 전문가, 사진 기능사, 영상 미디어 전문가, 항공사진 전문가. 항공사진 전문가는 최근에 드론 시장이 나오면서 각광을 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드론 관련된 자격증을 또 추가적으로 따놓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디지털 영상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및 진로 분야는 문화산업 기술 전 분야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방송국 진출이 가능합니다. 공중파는 물론이고 케이블, 또 홈쇼핑 채널, 인터넷, 스마트 TV 등 방송국 관련해서는 전부 진출이 가능하고요. 또 영화 영상 산업, 요즘 영화도 그래픽 디자인이 아주 찬란하게 많이 영상에 편집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요. 광고 기획사와 이러닝 콘텐츠 제작사,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만남이 없이 집에서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다 이러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현재 더 소유가 늘어났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상업사진 스튜디오, 방송 영상기기 전문 업체든지 항공 촬영 전문 업체, 그리고 3D 프린팅 분야입니다. 항공 촬영이 나왔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군부대에도 항공 촬영 관련된 직책도 있기도 합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영상편집 국제 공인 인증 자격과 컬러리스트, 시각 디자인 기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또 사진 기능사, 영사 기능사, 항공 촬영 기능사, 음향 영상 기기 기능사, 문화예술 강사 등 다양한 분야가 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봐온 진출과 또 자격증 관련해서 직무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우리 군인, 또 경찰, 경호 이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 사례되는 사람은 저의 지인인데 이 친구는 해군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 해군 UDT 출신입니다.
UGT로 5년 이상 이 친구는 근무를 한 후에 전역을 합니다. 이 친구가 가진 스펙은 뭐가 있겠습니까? 무도 자격증과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스펙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 특공대를 지원하면 의외로 합격이 잘 되겠죠. 그래서 합격을 한 후에 청와대 경호팀, 아까 말씀드렸죠? 101 경비단이라고, 이쪽에서 함께 일을 합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이때 여경 동료와 또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경호 임무가 더 이상은 조금 어렵다고 이제 판단이 해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에 전출을 갑니다. 여기에서 이 친구가 마약 단속 업무도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약 단속은. 현재는 이 친구는 퇴직을 하고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획득했고 매일같이 가족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안 하고 무슨 돈으로 이 친구는 매일 미국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냐고 제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랬더니 이 친구는 공직자 생활을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습니다. 그 연금과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한번 쳐다보면 가끔 배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냐? 이 친구는 캠핑카를 항상 끌고 다니면서 좋은 산, 강, 계곡에서 날마다 놀고 있는 사진만 올려놓는 겁니다. 가끔 보면 배가 아프기도 하지만 저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이 친구와 비슷한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친구는 TV에서도 소개됐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졸업 후에 다른 거 없이 무작정 자전거 무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국을 돌겠다는 거죠. 무전이라는 건 돈이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돈 없이 자전거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를 해주는 대신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분이나 또는 손님으로 왔던 분들이 이 친구들을 보고 젊은 패기를 높이 사서 이 친구들에게 노잣돈도 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 이렇게 하니까 돈이 벌린다는 것을 나름 간파를 하고 이런 여행을 자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친구는 스쿠바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스쿠바 강사는 어디가 최고인가 알아보니까 호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를 무작정 또 간 겁니다. 그리고 호주에 가서 이 친구가 강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광고지 전단지를 자기가 손으로 써서 만들어서 돌렸답니다. 한 200장 정도를 만들어서 그쪽에 스쿠바 교육하는 곳에 돌렸는데 한 곳도 자기한테 오라는 곳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전단지가 한 장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전단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주일 동안 배를 수리해야 되는데 목수가 필요하다. 일주일 동안 나에게 나와 함께 배 고치는 일을 해준다면 스쿠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 광고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전단지가 붙어 있는 걸 전부 다 떼내고 자기만 보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들 했고 일을 잘한다. 얘기를 해서 함께 일주일 동안 진짜 일을 합니다. 일주일 끝나는 날 이 친구가 자기를 고용한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 이렇게 해서 스쿠바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얘기하니까 곧바로 대답은 오케이는 안 하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일단은 내일 또 출근해봐라. 방법이 있을 것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단순하게 배를 고치고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쿠바 지도 강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도전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사하라 사막 마라톤 완주를 합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우리 8,000m급 뭐 이런 산들이 많죠. 히말라야 원정대에도 이 사람이 함께 가서 또 등정을 완료합니다. 이러한 도전과 도력이 높게 평가를 받아서 삼성전자 중동 총괄 마케터로 선발이 돼서 또
직장을 구하게 됩니다. 마케터로서 제품의 장단점을 연구하고 전략회의를 하면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제품에 대한 전략회의는 잘하면서 왜 내 인생에 대한 전략은 내가 왜 생각해보지 않고 있지?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적어봅니다. 또 잘할 수 있는 일을 또 적어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경비행기 조종사로 갑니다. 경비행기 자격증을 따서 현재는 경비행기 조종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것은 없고 우리가 본다면 남다른 도전 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이 친구는 이러한 일이 알려지면서 책으로도 출간하자는 제의가 들어서 책도 출간하게 되었고 TV에도 방영이 되었고 세상을 바꾸는 15분 여기에도 출연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뭔지 알죠? 우리 대구 사람이라면 모르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 프로축구단의 마스코트 리카라고 합니다. 이 리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졸업 후에 광고 대행사의 정직원도 아니고 인턴으로 그것도 2년 안에 들어가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을 지원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1년 동안 정말 저 2년 안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동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하는 곳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연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줬고 지금은 대구FC 공식 마스코트로 활동을 하면서 대구 시민 프로축구단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는 한국의 K리그 팬들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현재는 리카가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고 2년까지 제작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봤을 때는 특별한 건 없고 축구의 어떤 강렬한 기존 이미지를 탈피해서 귀여운 마스코트 이거의 상품화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세 사례를 보셨지만 각과별로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도전정신 계속 헤쳐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충분히 유사한 사례로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사회적 이슈와 사회적인 요구 그리고 각 학과별 진로 방향과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여러분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로 설계 참 인생 설계라고도 하는데 참 어렵죠.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답은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민이 되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내가 지금 선택한 학과 이게 정말 제대로 내가 선택한 학과일까? 또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든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것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뭐 실패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때에 똑같은 생각을 했고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내가 부자는 될 수 있을까?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내가 살아갈 수는 있을까? 또 뭐 결혼은 또 할 수 있을까? 나도 또 아빠는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왜 이렇게 인생 설계는 진로 설계는 어려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내가 본 세상이 아직은 작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숲이란 게 있고 우리는 하나의 작은 나무인데 이 숲을 우리가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인생이 이제 21살 정도 되는데
부모님 밑에서 계속 공부만 하다가 이제 사회에 첫발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대학 생활이라는 것이.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더 넓은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세상 하나 가지고 전체를 설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잘 못 살아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10억대 자산가이고요.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200만 원 이상이 제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되돌아 보면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나이로 내가 다시 지금 돌아간다면 저는 다시 설계를 참 잘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 설계를 제대로 다시 한번 해서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인생 목표부터 명확히 설정하자는 겁니다. 대부분 인생 설계가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인생 목표가 정해져 있을까요? 정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10% 정도만 나는 나중에 뭘 해야겠다고 명확하게 세워져 있을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아직 불명확하죠. 저 역시 불명확한 상태로 신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명확한 자와 불명확한 자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인생 목표, 또 수단, 또 세상을 보는 시각, 이들의 행동 양상, 이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목표 물어보면 통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합니까? 예? 특별히 뭐 없고 그냥 뭐 부자 아니면 뭐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거는 명확하게 돈으로 목표를 설정해 보자는 겁니다. 100억 부자. 100억이 쉬운 돈은 아니죠. 정말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돈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5, 60대 때에 내가 가지고 싶은 액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꿈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경찰관이 되겠다, 뭐 육군 참모총장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뭐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꿈이 자꾸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이 변하지 않으려면 제가 볼 때는 현금으로, 돈으로 나는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은 내 수단이 바뀌었을 뿐이지 내 목표는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자, 수단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불명확한 자는 수단 선택을 직장을 먼저 선택합니다. 직장도 좋은 직장, 괜찮은 직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것이 좋은 직장이고 어느 정도 연봉이 되어야 괜찮은 직장인지 그런 게 없어요.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장을 먼저 생각하신 분들은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천이다. 그럼 내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생활비하고 쓸 거 쓰고 하고 이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꿈이 큰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거죠. 내 연봉 수준에 맞는 꿈과 목표를 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00억이라고 딱 정해놓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부터 생각할까요? 사업부터 생각할까요? 당연히 사업부터 생각하겠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여러분들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합니다, 이거는. 그럼 이 친구는 그거를 알면은 사업을 생각할까요? 직장 생활을 생각할까요? 사업을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래야 돈을 만져볼 수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려니까 또는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을까? 부동산 투자도 좋고요. 주식 투자도 좋고요. 어떠한 투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해보려고 하니까 내 자본이 없네.
그러면 그때 직장이라는 거를 어떤 걸 가져볼까? 어떤 직장을 통해서 내가 미천을 마련할까?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직장이 어떤 직장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직장이든 걸 통해서 나는 미천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을 구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걸 했든 저걸 했든. 왜? 내가 한순간 미천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은 과연 어떻게 변하느냐. 인생의 목표가 불명확한 사람은요, 과거와 현재에 매입니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될 텐데. 아, 내가 그때 이걸 했으면 지금 이걸 가지고 떼돈을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명확하게 세워서 내가 뭔가를 쟁취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현재 내가 얼만큼 수준까지 왔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그러죠. 자,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 또는 생각에 항상 머뭅니다. 생각만 하고 항상 하고 실천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명확한 사람은 행동 실천을 하게 됩니다. 곧바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인생 목표부터, 즉 큰 숲부터 내가 정해놓고 그 다음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큰 숲이 지금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가질까? 이런 진로를 선택할까? 저런 진로를 선택할까?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돈으로 여러분 인생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고 그 다음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단계는 자, 5년에서 10년 단위로 여러분들 목표를 설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5년 후에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5년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5년을 그냥 버린 것, 낭비한 거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억억억 하니까 기분 좋죠? 인생 설계는 바로 이렇게 억억 하면서 기분 좋게 짜야 제대로 짜지는 겁니다. 머리 싸매고 인상 써가면서 뭘 하지? 고민해서 설계를 하면 그 설계가 제대로 나올까요?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즐겁게 억억 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짜봅시다.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21살 정도가 되는데 자, 25살 때 나는 뭘 하고 있을까? 하고 있는 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취준생이거나 직장을 하나 시작했거나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때 나는 현금 자산은 얼마일까? 1,000만 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더 많이 여러분들이 쓰고 벌 수도 있습니다. 5년 후인 30살. 30살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때 나는 현금을 나는 얼마를 내가 가져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1억 이상을 여러분들 이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이 모아지면요. 그 1억이 3억, 5억 금방 불어납니다. 그러나 1억까지 여러분들이 모여지지가 않으면 그건 조금은 어렵습니다. 자, 35살. 자, 여전히 직장 생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결혼도 거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자산 5억, 현금 플러스 뭐 아파트 한 채 또는 뭐 3층짜리 건물 한 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자산이고 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40대 때 여러분들 계속 직장 생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퇴직을 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서 10억이라는 자산을 내가 한번 가져볼까? 생각해 보세요. 50살에는 건물주를 하고 있을까? 60대는 뭐 투자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10억 이상의
자산가이라고.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순간 생각을 좀 바꿔서 인생 목표 생각 그리고 5년 단위로 나의 인생 목표를 설계를 조금 다시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3단계. 3단계는 자신을 먼저 알고 찾고 준비하자입니다. 자신을 안다. 지금 나를 안다는 건 나의 성향을 안다는 겁니다. 나의 성향이 사업을 할 만한 성향이냐 아니면 직장 생활 할 만한 성향이냐는 거죠. 직장 생활 할 만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사업하겠다고 뛰어들면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성공할 확률이 그럼 낮겠죠.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 또 내가 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가 현재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찾는다라는 것은 일을 말하는 건데 즉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것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내가 선택한 전공 이 학과가 맞느냐 아니면 다른 학과가 나에게 맞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가 직무 사례에서도 두 번째 사례로 얘기했었죠. 그 친구가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친구는 그냥 A4 용지에다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무조건 써봤대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하고 또 써봤대요. 이 두 가지를 다 써놓고 딱 보니까 어떠한 공통점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거였구나 해서 이 친구는 그 길을 나중에 또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는 시간을 분명히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준비하랍니다. 우리가 이제 스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격증, 경제공부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건 학점이 여러분들 높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경제공부, 자격증도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부동산 투자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나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 시간 최대한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부 해보세요. 그리고 성과를 하나씩 이뤄보세요. 그 성과 하나 모여진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되고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곧 돈으로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제대로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란 말도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대처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격 테스트 진단 도구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저는 디스크 프로그램이라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디스크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5분이면 여러분들이 테스트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노트를 꺼내놓고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트가 다 준비됐나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상단에 보시면 숫자랑 몇 가지가 써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낙천적인 참을성 있는 결의가 굳은 객관적인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나의 성격에 가장 잘 근접하다 하는 것은 4점, 두 번째 근접하다면 3점,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은 1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매겨보시고요. 자, 두 번째 밑에 칸에 있는
호의적인, 또 격려하는, 설득력 있는, 따지는,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 점수를 지금 매겨보세요. 자, 금방금방 매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맨 위에 낙천적인과 호의적인 이 두 개가 더해서 첫 번째 칸에 쓴 거 보이시죠? 4 더하기 4는 8. 두 번째 칸에는 참을성 있는과 격려 있는 이 두 가지 점수 2 더하기 3은 5점. 세 번째는 결의가 굳은 1점 더하기 설득력 있는 2점 해서 3점이 되고요. 객관적인 3점과 따지는 1점이 합쳐서 4점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칸에 온건한, 그리고 모험심이 있는, 그다음에 꼼꼼함,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 네 가지 중에 자, 우선순위부터 점수를 지금 매겨보세요. 자, 금방금방 다 매길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글쎄 보면 온건한이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칸에 자, 부드러움, 독립성 있는, 내성적인, 사교적인 네 가지 중에 점수를 매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교적인이 아마 4점짜리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각자 다 다르겠죠. 자, 매기셨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온건함과 부드러움 합단해서 점수를 다 칸별로 써 넣으십시오. 네 가지 점수가 다 나왔죠. 아직까지도 점수를 매기지 못했다면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하신 걸 보고. 세 번째, 자, 개척하는, 그리고 진실한, 정확한, 활기찬 네 가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예, 다 매겼죠? 다음에 그 밑에 성취, 달성, 조화, 사랑, 안정, 독립, 인정, 칭찬 네 가지 점수를 부여하세요. 자, 부여하셨으면 똑같이 맨 위에 있는 개척하는과 성취, 달성 합산 점수, 진실함과 조화, 사랑 합산 점수, 정확한, 그리고 안정과 독립 또한 합산 점수, 마지막 활기찬과 인정, 칭찬 합산 점수를 기록하세요. 다 하셨죠? 자, 네 번째, 공손한, 유쾌한, 또 의욕적인, 또 침착함. 자, 네 가지 점수를 부여하세요. 점수를 다 부여하신 분은 아래 칸에 있는 자, 조심성 있는, 또 다양한, 주도적인, 생각 깊은 이 네 가지 점수를 각각 부여하세요. 다 부여하셨죠? 다 부여하셨으면 똑같이 공손함과 조심성 있는 점수 합산, 유쾌함과 다정함 점수 합산해 주시고, 의욕적인 또 주도적인 합산, 침착함과 생각 깊음을 합산하여 주세요. 자, 다 하셨으면 마지막 다섯 번째 칸, 자, 유쾌한, 또 사려 깊은, 양보하는, 용감한 네 가지 점수를 부여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사려 깊은이 4점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이건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밑에 있는 외향적인, 공평한, 협조적인, 자주적인 네 가지의 점수를 각자 매겨보세요. 자, 노트에 다 기록을 하셨나요? 역시 합산을 해서 점수를 매겨보세요. 유쾌한과 외향적인, 또 사려 깊음과 공평한, 또 양보하는과 협조적인, 용감함과 또 자주적인 네 가지 점수를 다 묶으셨나요? 합산을 다 하셨으면 맨 밑에 칸에 DISI라는 S라는 점수가 또 합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시면 자, 첫 번째 칸에는 D가 세 번째 칸이죠. 3점.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칸에 D 점수를 또 합산하시고,
세 번째 칸에는 첫 번째가 D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 번째에 있고 다섯 번째는 네 번째에 있습니다. 이 D로 되어 있는 걸 다 점수를 합산하시고 I 역시 합산하시고 S도 합산하시고 C도 다 합산을 해보세요. 다 합산을 해서 한 점수가 다 더했을 때 토탈 100점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 거고 산수를 또 제대로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2단계, 3단계 했죠. 자, 3단계에서 DISI로 점수가 다 합산이 되셨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와 두 번째 높은 점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높은 점수를 1차 유형, 두 번째 높은 점수를 2차 유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많이 높게 나온 점수가 나의 주된 성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나온 것이 내가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1차 유형이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되겠죠. 모두 다 합산을 다 하셨나요? 그럼 한번 분석을 한번 하러 같이 가겠습니다. 자, 디스크 분석 보면, 자, 총 4가지 유형인데, 자, D형, I형, S형, C형이 있습니다. D형은 주도형이라고 하고, I는 사교형, S는 안정형, C는 신중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점수가 바로 D가 많이 나왔으면 그분은 주도형이 된 거고, I가 많이 나왔으면 사교형이 된 겁니다. 자, 각 유형별로 보면은, 자, D형은 추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또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성취적, 목적 지향성이적이고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D형이 나왔으면 정말 자기하고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사교형 I는 관계 중심적, 즉 사람과의 관계, 이게 이제 중심을 많이 잡고 있고, 감정 기복이 약간은 심하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되면 기분이 좋은데 안 되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다음에 거절을 못함.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보험을 한다. 그럼 이 친구를 찾아가세요. 이 친구는 99% 보험을 여러분들이 권장하면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가입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성향은 또 낙천적이고 또 개방적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우리 S형 안정형을 한번 볼까요? 안정형은 수용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또 우유부단함입니다. 이 체크를 제대로 빨리 못 해냈다. 그분은 일단 S형에 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역시 관계 중심적이고 또 자신을 또 드러내는 걸 좀 많이 꺼려하는 거죠. 나서서 뭘 하는 걸 조금 꺼려한다는 거고, 이런 분들은 조력자 스타일 그러는데 사장은 아니고 뭐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 맞는 성격의 유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다음에 신중형, C형 중은 자, 일 중심적, 과정 중심적, 방어적, 정확함, 또 철저한 계획 수립,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자존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높은 사람입니다. 자, 4가지 유형을 이렇게 딱 언뜻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사업 성격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좀 보이시나요? 좀 보이시죠? I의 사교형하고 안정형은 이렇게 봤을 때 사업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죠? 뭐 꼭 100% 사업 스타일이 아니니까 사업하면 안 돼.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사업과는 약간 좀 거리가 먼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대신 이 사람들은 또 관계 중심적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괜찮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자영업 또는 이제 영업 사원 이런 것들이 좀 맞을 수 있고요. 그럼 성격적 특징을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주도형은 지배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 내가 지배를 해야 돼. 내가 위에 있어야 돼. 사람 밑에 들어가서는 잘 일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거칠겠죠. 그리고 공격적이겠고,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다 보니까 약간은 비인격적으로 할 때도 생긴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리더다 이런 표현을 조금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은 뭐 군대로 따지면 뭐 쥐간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꼭 맞는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강하고 빠른 자기 표현을 한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리더는 목소리가 커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 표현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기 싫은 일은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이게 무조건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친구들은 일거리를 많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일거리를 다 해낸다는 거예요. 주는 대로 다 한다는 거죠. 다음에 결과 중심적이다. 이런 친구들은 과정은 필요 없어요. 일단 결과가 나와야 돼. 내가 물건을 팔고 뭐 하러 나갔으면 일단 그날 성과가 있어야 돼. 그런 성과가 없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신 것처럼 막 흥분해서 화를 막 내요. 왜? 자기가 원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이제 잘한다 뭐 했을 때는 이제 거만한 좀 제스처를 좀 한다. 좀 비행기 띄워주면은 뭐 이런 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변덕스럽고 잘 흔들린다는 것은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도형이신 분들 많이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도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사교형. 사교형은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보다 어울려 놀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정말 많아야겠죠. 많이 놀려면. 이런 친구들은 일단 놀 일 있으면 노는 것부터 해요. 그 다음에 일을 해요. 주도형 같은 경우는 일부터 먼저 해놓고 놀 수도 있겠지만 사교형은 일보다는 먼저 놀아놓고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낙천주의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말이 많아요. 이 사람들 사람 사기를 잘 사귀어야 되고 사람을 많이 사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을 사귀어요? 그리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의 눈치를 안 살펴요. 왜? 낙천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남이 좋은 거 뭐 하는 거 그건 둘째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별로 살피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겠죠. 친구가 어려워. 근데 이 친구에게 나 이런 것이 있는데 조금 해결 좀 가능하냐? 그러면 이 친구는 사교성이 넓기 때문에 인맥이 넓겠죠. 그 인맥이 넓은 걸 가지고 누군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이렇게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이제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정말 이제 고마운 거죠. 그럼 자기도 뿌듯한 거야. 근데 이 사람 칭찬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둘이서 이렇게 맞대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네가 지난번에 날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라고 해야 되나요? 공지를 같이 이렇게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또 높게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좋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즐기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고 낙천주의이기 때문에 짜증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사귀어 놓은 것도 굉장히 좋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에 안정형. 안정형은 변함이 없는 이제 성품이라는 거는 기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장인정신.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저장형, 또 쌓아놓은 욕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매일같이 지급을 해요. 출근하면 1인당 하나씩 가져가요. 하나를 오늘 썼는데 이게 일회용이니까 한번 쓰고 이제 버리는 건데 깨끗해요. 버리기가 아까운 거야. 그러면 다음날 또 쓸까요? 안 쓸까요? 또 써요. 회사 가서는 또 하루 또 주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요. 이 받은 걸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저장해 놓고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써보고
이제 지저분하고 뭐 하면 그때 이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이러한 스타일의 유형이 바로 이제 안정형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드러내지 않는 감정. 자기 감정 표현을 별로 하지 않죠. 주도형 아까 자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별로 하지 않아요. 왜냐?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늦은 반응 속도. 어떤 얘기하고 했으면 박수 쳐주고 막 같이 으쌰으쌰 해주고 이런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한 템포 늦고 생각해보고 나서 호응해주는 이런 성향이 깊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실용성 위주. 이런 친구들은 선물을 주더라도요,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선물이어야 돼. 실생활에 쓸 수 없는 그 선물 주잖아요. 별로 좋아라도 안 해요. 그럼 별로 감정 표현도 또 안 하고. 그럼 준 사람이 오히려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중립성.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중립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은 있어요. 자, 친구들끼리 정치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옳은 거냐? 그 옳은 것이 나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바로 이런 안정형 친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딱 맞을 겁니다. 그리고 먹고 자는 일에 상당히 민감하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다가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그럼 이 친구들은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밥 먹었니? 그러면 아직 못 먹다. 그러면은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아직까지 밥을 못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런 거고, 잠자는 것도 굉장히 민감하죠. 잠을 자야 내일 또 내가 활동을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야간 업무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야근할 정도 일을 주면 이런 친구들은 안 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숨기고 또 중립을 유지하는 이유는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럼 난 갈등이 일으키기 싫고 그냥 물 흐르듯이 조용히 가려고 하니 내 표현 안 하고 살짝 뒤에 빠져서 이렇게 관망하면서 술술술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 거를 그렇게 챙기고 자꾸 쌓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면도 조금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유형이 사람마다 어떤 하나가 특정하게 딱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점수를 다 했지만 조금씩은 다 나왔듯이 모든 사람이 이런 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형 중에 내가 어떤 것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다음 신중형. 자, 약한 외부의 자극에 아주 민감하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빈말로 한마디인데 그냥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상처받고 극단적으로 대처한다. 이거는 이제 적절한 표현으로 좀 예를 들긴 뭐하지만, 우리 간혹보다 연예인들 악플에 의해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중형인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거는 아예 안 쳐다보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 흐트러짐이 없고 깔끔하다. 왜냐? 책 잡히기 싫다는 건 뭐죠?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외부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눈에 뭔가 거슬려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자기한테는 흠집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오점을 안 남기려고 말이나 행동, 깔끔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떤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계산적이고 진지함과 전문성이 있다. 모든 건 이 사람들은 계산에 의해서 짝짝짝 하고,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좀 해야 되고, 또 일할 때 건성건성 이런 걸 싫어하고 진지함을 가지고 하길 이 사람들 바라고, 자기가 또 책 잡히기 싫으니까 전문적으로 이 친구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깊게 디테일하게 파고들고 업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인 거죠. 자신과 또 타인의 작은 실수를 용납합니다. 당연하죠.
외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갖고 내가 상처받는데 자기 자신 실수를 용납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가만히 보면 제 와이프가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빈말로 한 얘기인데 와이프는 저녁에 그거 가지고 저한테 막 쌈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런 말로 내가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말 걸지 말고 잘한다는 얘기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고려를 하시면 좋겠고, 다음에 완벽주의다. 그런 흠을 안 잡히려고 하다 보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거죠. 다음에 결과보다 이제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스타일은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어도 내가 그 과정은 정확한 법과 절차에 의해서 나는 제대로 했다. 그런데도 결과가 안 나온 거는 내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반대로 주도형은 아까 비인격적이고 이런 말도 있지만 주도형은 무조건 성과가 나와야 돼요. 야, 과정이 조금 잘못됐더라도 일단 결과가 나와야 뭐가 나와야 돈이 생겨야 밥을 먹든 뭘 하든 할 텐데 그런 것 자체도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된다. 상호 이제 좀 대립적인 그러한 성격 유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누구는 누구가 맞고 누구는 누구가 맞고 이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도 보면 같은 성격들끼리 이렇게 모였으면 그 조직이 잘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돼요. 둘이 군대에서 이제 병사들끼리 이렇게 가끔가다 싸움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애로사항을 내놓는 병사들. 그 병사들을 이렇게 둘이 불러서 따로따로 불러서 조사해보고 쭉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점이 나온 줄 아세요? 둘이 똑같아요. 성격이 똑같아요. 성격이 똑같은데 뭔가 그 중에 하나가 틀어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싸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들도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은 함께 같이 어울려서 같이 가는 사람이지 갇힌 성격이다 이게 없어요. 단 여기서는 이런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장점이고 또 어떤 거에 약하니까 그거를 내가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리고 내가 동료나 상급자나 하급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해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람들을 각 유형별로 어떠한 점들을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게 꼭 나의 이제 강점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이제 방법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주도형은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마라. 주도형은 아까 성격 급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위에 있어야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시라는 얘기죠. 다음에 필요한 것을 안정형 형태로 채워줄 것. 이 말은 뭔 말이냐. 안정형은 아까 뭐라 했어요? 자기 감정을 조금 숨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장이 아니라 부사장격. 이 사람 주도형은 자기가 사장 같은 일을 막 나서야 돼. 근데 누군가가 또 그렇게 튀어나오면 자기는 좋아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자신을 과시할 때 칭찬해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장이 우리 이제 한 부서의 회사에 이제 과장이 이런 주도형 성격입니다. 근데 이 과장님이 이번 달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칭찬하는 방법 참 중요합니다. 이때 사교형은 이런 식으로 칭찬할 겁니다. 우리 조직원 모두가 똑같이 다 힘을 모아서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주도형은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이런 분한테는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과가 나온 거는 과장님의 탁월한 판단력과 미래를 앞을 내다보는 식견, 이런 놀라움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주면 이런 분들은 오늘 내가 회식 쏜다. 카드 곧바로 꺼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분위기도 아주 좋아집니다. 다음 앞뒤를 잘라내고 결론만 보고하라. 참 중요한 말인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 과가 이번 주 토요일에 뭐 야유회를 가기로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야유회를 24명이 24인용 버스를 준비해서 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버스 기사가 문제가 생겼거나 버스가 이상이 생겨서 출발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인승 뭐 스타렉스 차 2대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가기로 한다고 상황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때 이분한테는 이렇게 딱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계획대로 가는데 교통수단만 24인용에서 12인 버스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신중형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이 가서 과장님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뭐 놀러 가기로 해서 차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차가 이렇게 떼고 이렇게 쭉쭉쭉 닦여서 이렇게 막 하도 하면 이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져요. 그럼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 같은 결론이 뭐야? 가 못 가? 가긴 갑니다. 근데 뭐가 문제야? 아니요, 차가 바뀐 거. 그럼 차만 바뀌어도 가면 되잖아. 뭘 이렇게 길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결과만 딱 얘기하고 그래? 왜 차가 바뀌었지? 하고 물어보면 그때 이유를 설명해도 전혀 늦지도 않고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쉽게 변하는 마음 대비해라.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성과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분은 원래 성과가 안 나왔으니까 오늘 화를 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시면 좋다는 거고. 과정보다는 빠른 결과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사교형, 유형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마라.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를 했죠. 노는 거 좋아한다고. 근데 업무에 부담을 주면은 이건 노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고. 주변에 끼친 영향에 대해 칭찬하라. 아까 얘기했죠. 칭찬할 때도 1대1로 하지 말고 대중 앞에서 칭찬을 해줘라. 아주 좋아합니다. 일의 동기부여를 위해 흥미있는 일을 이야기를 해라. 자, 이런 친구들은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이번 주 주말에 낚시 가자. 노는 거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려면은 이 일을 먼저 끝내놓고 가야 되니까, 이 일 빨리 끝내놓고 우리 빨리 낚시 가자. 그럼 이 친구는, 그래? 뭔 일인데? 줘봐. 하고 일 추진력을 굉장히 빨리 해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다음에 칭찬과 답례를 먼저 하라. 이런 사교 유형은 자기가 인맥이 좋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도움을 많이 주지 도움을 받는 경우보다는 도움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하거나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답례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에게 칭찬을 먼저 하고 답례를 먼저 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안정형. 자, 안정형은 압박하거나 결과를 빠르게 요구하지 마라. 이분들은 아까 장인정신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구를 이렇게 압박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관망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사람과 이 접촉을 이렇게 하고 관계를 쌓기 때문에 신뢰를 먼저 쌓아줘야만이 이 사람이 같이 마음을 열고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기 쉽도록 시안을 단순하게 만들어줄 것. 복잡한 것은 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한 번에 한 가지를 줄 것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형인 A씨한테 A씨 오늘 뭣도 하고 뭐하고 한 대여섯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A씨 오늘 이거 해. 지금 이거 좀 해. 하면 이 친구 합니다. 하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이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한 가지 일을 해놓고 마무리하고 한 가지를 해놓고 마무리하고 한 가지를 해놓고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하고 관리하고 하시면은 조화롭게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편안한 환경 조성을 해줘라. 복잡한 거 싫다고 그랬죠,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핵심 단어를 이해하라는 거는 상대방이나 상관들이 누가 얘기하는 거를 정확히 핵심이 뭔지를 잘 캐치를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놓고 관망을 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내 일처럼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많이 하면서 저게 내 일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 가고, 내 일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으면 좀 안 하는 스타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뭐구나, 이런 거를 정확히 캐치를 이렇게 해내면 자기 업무 수행이나 역량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부드러운 자세로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움직여라. 아까 얘기했죠. 부사장, 뒤로 한 발 빠져서 발만 담궈 놓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해보겠다고 움직여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형 비슷한 성격을 조금은 가져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중형은 절대로 윽박지르지 마라. 여기 보면은 그냥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아까 얘기했죠. 외부에서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하면은 겁나서 이 사람들은 움츠려들고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까 계산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히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는 정도로 돼야만이 되는 겁니다. 또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아까 자기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을 자존심 건드리면요, 상처 굉장히 많이 받고요.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회식 가자 하더라도 회식도 안 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잘한다고 많이 칭찬들 많이 해주시고,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라. 이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문성을 가지고 또 진지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자, 아까 주도형은 뭐 못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소소한 자잘자잘한 일도 막 시켜도 다 합니다. 근데 신중형은 그런 거 말고 좀 굵직한 일 있죠. 뭐 프로젝트, 기획, 이런 거 하나를 딱 주면 꼼꼼하게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일을 해결나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주알, 고주알, 감나라, 편나라 막 참견을 막 하면 이 사람들은 집중을 못하고 오히려 위기소침하고 업무 성과도 낮아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세부적인 계획과 완벽한 자료를 이제 제시를 해라. 원래 성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결과보다 과정이 이제 중요한 일을 줘라. 이런 분들은 성과의 어떤 그 결과물보다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낸다거나, 어떤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거나, 이러한 일을 오히려 시키면 결과가 그거는 크게 뭐 나타나고 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제도적인 일을 이렇게 주면은 업무를 굉장히 잘할 것으로 내가 판단이 되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특성과 어떻게 좀 일치가 많이 되나요? 다시 말하지만 어떠한 이 진단 도구나 성격 테스트는 나의 성격을 알고, 그리고 동료의 성격을 알아서 함께 융합하기 위한 성격 테스트가 되는 거지, 너의 성격은 반드시 이 직무를 해야 돼, 이러한 테스트 저기는 없습니다. 혹시나 그거를 기대했던 학생이 있었다면 생각을 조금 바꾸시고요. 함께 어우러져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격 테스트라는 걸 잘 아시고, 이거에 맞게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동료들과 함께 가느냐, 그것이 업무의 성과이고 또 결과물이 나타나고 결국 또 이게 부와 함께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과별, 직무별 어떤 스펙이 좋은지 스펙 찾기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학과별로 군사, 또 경찰행정, 항공경호, 사회체육, 멀티미디어, 디지털 영상 학과별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도 있고 빈칸으로 이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이제 스펙은 학점, 그리고 어학, 자격증, 해외 연수, 공모전, 인턴십, 또 봉사활동, 또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이 한 9가지 정도를 나열을 해봤는데 이 외에도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만을 뽑았으니까 같이 한번 학과별로 어떤 것이 좋을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군사학과. 군사학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간부 말하죠. 자, 학점은 중요하겠죠. 이왕이면 학점 좋은 친구를 선발하지 안 좋은 친구를 선발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어학은 군인이 무슨 어학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군대는 미군과 함께 합니다. 미군과 또 연합작전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연합사에서도 근무가 가능하고 또 해외 연수가 또 군인에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 뭐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전 이작전 사령관 계시죠. 그분은 어학을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또 나오셨던 분입니다. 어학은 군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군인에게 필요한 자격증은 아까 얘기했죠. 무도 자격증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무도 자격증은 어떠한 그 무도든지 2단 이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해외 연수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군인이 된 이후에 해외 연수의 기회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연수라는 스펙은 굳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있지 연합작전을 하고 또 해외 연수를 나간다지만 전 군인이 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의 소수 인원들만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는 입대 전에 군에 가기 전에 해외 연수는 크게 좋은 작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공모전. 군인 될 사람이 어떤 공모를 참가할까요? 뭐 전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공모전에 응시를 한다 하는 것도 크게 작용은 안 하지만 체력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다든지 또 뭐 철인 3종 경기를 뭐 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플러스 점수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군인에게 인턴십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죠. 인턴십이라는 건 일단 군 간부는 하면 기본이 3년이죠. 제일 작은 사람이. 근데 1년만 딱 하고 인턴십이다? 이런 건 사실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우리 군인이라는 거는 희생과 봉사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봉사활동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괜찮은 작용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대외활동도 괜찮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군인은 그래도 간부로서는 병사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더자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그러한 분야로 하나로서는 봉사활동과 대외활동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아르바이트.
뭐 아르바이트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서 뭐 군 간부에게 크게 작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 친구는 그 피아노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뭘 했냐면 군대 가기 전에 몇 개월 동안 피아노 업체에 가서 피아노를 이제 날라주는, 옮겨주는 그런 일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우리 조율을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피아노 조율도 하는 걸 곁눈질로 조금 이제 배우긴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군대를 딱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간부들이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새로 오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사 올 때 병사들이 가서 이삿짐을 날라주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람이 가서 피아노를 날라주면서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날르면 됩니다 하고, 또 피아노 소리를 땡땡땡 눌러보면서 조율도 조금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친구는 간부들이 이사 오면은 무조건 얘는 차출이에요. 무조건 차출해서 이삿짐도 알려주고 피아노 조금 만져주고, 그리고 짜장면 얻어먹고, 이런 맛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 친구가 전역 후에는 결국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어떤 직무에 갔느냐, 피아노 중고 매매상 있죠. 피아노 중고 매매상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이 친구에게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아르바이트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나의 인생의 어떤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경찰 행정을 한번 볼까요? 학점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어학, 경찰은 어학이 크게 작용되는 사항은 좀 적겠죠. 왜 국내 치안이지 뭐 인터폴 뭐 이런 것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기본 수준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요구는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뭐 그러한 스펙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자격증도 경찰은 아무래도 몸으로 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무도 단증 같은 것이 함께 필요하겠죠. 또 경찰 행정 쪽은 뭐 소방 또 구급대 이런 쪽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가시려고 한다면 그런 인명 구조나 이러한 자격증도 함께 따놓는다면 상당히 플러스 점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외 연수 크게 여러분들 경찰 행정 쪽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공모전 역시 뭐 큰 의미는 없겠죠. 경찰 행정과는 인턴십 큰 연관성은 적겠죠. 경찰이 되기 전에 군대를 본인이 뭐 의경을 해 갔다 왔다든지 하는 것은 플러스 점수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다음 봉사활동, 대외활동,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을 돕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대외활동, 사회 치안과 안정을 위해서도 좋은 활동으로 보여집니다. 아르바이트 경찰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는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다음에 항공보안 경호학과죠. 학점은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학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기내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인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공모전, 경호 입장에서는 공모를 크게 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시고, 인턴십은 경호 관련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호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 경기나 또는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 입장 관객을 통제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어떤 분이냐, 경호 업체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대부분
인원을 통제하고 하는 일을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한 번씩 쌓고 또 하는 것도 좋은 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봉사활동, 항상 서비스 정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여러분들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대외 활동도 여러분들에게 부분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도 아까 말씀드렸죠. 인턴십과 비슷하게 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일을 할 때 여러분들 한 번씩 가서 체험해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체육학과 학점은 역시 필요할 것 같고요. 사회체육도 영어는 어학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관련 자격증 말할 것도 없이요. 그리고 해외 연수 분야는 사회체육과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보면 스포츠가 강국인 유럽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체육 스포츠 쪽으로 배우고 했다는 것은 국내에 들어와서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선진국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 연수는 굉장히 좋은 스펙으로 작용할 것을 보이고, 공모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분야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도 사례를 설명했듯이 마스코트 또는 팀의 로고 이런 거를 선정하는 그런 공모전에 응시되고 한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턴십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회체육도 고령화에 맞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인 복지나 이런 쪽에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외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아르바이트도 여러분 역시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활동을 많이 한다면 좋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영상은 조금 비슷한 분야이긴 한데 용어들이 대부분 외국어로 많이 되어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어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자격증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해외 연수는 굳이 좋은 작용은 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또 공모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업체나 어떤 캐릭터나 포스터 모집 광고라든지 이러한 공모전에 출전했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플러스 점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모전에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많은 참여를 한다면 아주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턴십, 아까 직무 사례로 말씀드린 분이 있죠. 그분도 인턴십을 통해서 정직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듯이 여러분들도 더 좋게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봉사활동, 멀티미디어나 디지털 영상 분야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봉사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직무의 연관성을 봤을 때 크게 좋은 작용은 아닐 것으로 보고, 다음에 이제 대외 활동은 나름 괜찮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화 또는 시각화 시킬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외 활동에는 많이 참가하시는 것도 좋겠고, 아르바이트도 관련 아르바이트 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좋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학과별로 스펙의 종류를 좀 알아봤고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것이 안 될 것인지를 알아보긴 했으며, 이 외에도 다른 스펙 쌓을 것들은 무수히 또 많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갖고 찾아보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영어를 강조하고 싶냐면은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카카오톡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카카오톡이 더 친숙하죠. 그러나 세계인에게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더 친근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카카오톡 회사와 페이스북 어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페이스북이겠죠. 왜냐? 카카오톡은 국내용입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용입니다. 전 세계인이 쓰느냐, 국내 사람만 쓰느냐, 바로 액수가 다릅니다. 인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 영어를 그렇게 또 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택폭이 훨씬 넓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 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학을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더 큰 세상을 내가 경험해보고 더 잘할 수도 있었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어는 필수로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합니다. 학과별로 조금 알아봤고 어떤 것이 좋은 스펙이 될까 이렇게 항목별로 알아봤는데 진짜 좋은 스펙이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인, 경찰, 경호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 체력 좋고 유전자가 있고 또 한 명은 토익이 좋고 유럽 일주 배낭여행도 했어요. 자, 이 두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이 군인이나 경찰이나 경호업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뽑을까요? 아무래도 체력이 좋고 유단자인 사람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뽑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라팍이라고 하잖아요. 즉 축구장, 야구장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운영하고 관리하려고 한다면 체육 지도사라는 스펙을 가진 사람과 경영학 석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둘 중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체육 지도사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겠죠. 또 3D 게임 개발 업체다. 이런 업체에서 사람을 뽑는다면 웹 개발 공모전에 참가 경험이 있고 게임을 개발해 보려는 이런 곳에 있었던 사람하고 조금 비교가 조금 영악하지만 PC방 알바생하고 경험 있는 사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더 뽑겠습니까? 당연히 웹 개발 공모전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뽑을 것입니다. 또 중국을 진출하려고 하는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대를 나왔지만 중국어가 유창한 친구가 하나 있고 또 서울대를 나왔는데 기계공학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중국 진출을 앞두고 누구를 모집하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좋은 스펙이라는 것은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업의 성격과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 등에 따라서 스펙은 다양하고 또 좋게 작용하거나 또 불리하게 또 작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든지 경험을 일단 쌓을 수 있는 일이면 쌓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이미 벌써 정해졌다면 그 일에 맞는 아르바이트나 또는 공모전이든 뭐 무도 단층이든 그 일에 맞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미래의 희망 스펙 취득 계획 수립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과제로도 나갈 겁니다. 과제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미리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펙 취득 계획을 여러분들이 수립할 때는 먼저 내가 어떤 거를 쌓겠다. 제목 목록을 싹 한번 뽑아보세요. 몇 가지를 내가 할 건지 한번 싹 뽑아보시고 나름대로 각자의 목표를 한 번씩 싹 정해보세요. 어떤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무도는 내가 뭐 지금 1단인데 2단을 올려야겠다. 뭐 영어는
뭐 토익 시험수를 내가 더 올려야겠다. 각각 목록 뽑아놓은 데를 전부 다 목표를 다 잡아보시고 예상 기간도 한 번씩 다 뽑아보십시오. 예상 기간을 뽑아보면 그 예상 기간을 또 다 더해보면은 뭐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허용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군대 갔다 오는 뭐 시간, 이 뭐 3년에서 4년, 4년 정도의 시간이 있겠죠. 이 4년 정도에 여러분들이 쌓을 수 있는 스펙을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달성 방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또 언제 시작할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4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고 다 한다고 그러면은 다 못할 수가 있고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안정형 스타일처럼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스펙도 여러분들이 동시에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한 가지 최소 작으면 한 가지 많게는 뭐 2가지 정도나 3가지 정도 그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가용 시간을 고려하고 판단해서 하면 여러분들에게 스펙이 충분히 많이 쌓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하나씩 이뤄가십시오. 계획만 짜놓고 이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 설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인생 설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 앞날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업이 종료된 후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제의 문항들은 완료를 하셔야 수료가 인정되므로 꼭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LMS 강의 메뉴에 들어가셔서 설문 탭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등의 2개 질문 문항이 나올 것입니다. 이 문항은 본 강의의 만족도와 개선사항,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운대학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교육 품질을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오니 제시된 설문조사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본 강의를 수료하신 여러분이 본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기술하여 과제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는 강의의 메뉴에 과제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제물은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수료 출석 평가 및 향후 피드백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설문조사 및 과제물은 본 영상 제공 일자인 9월 4일 24시까지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수료가 완료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피드백 영상 컨텐츠는 1시간으로 9월 21일부터 본 LMS 강의실에 공개되오니 꼭 청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